네, 22대 총선 이후 한 주 동안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정호겸 전 의원, 김영주 전 의원 자리에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여당 같은 경우에 총선 패배 이후에 이 대통령실 인적 쇄신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인선에 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요. 저희 앞서 기사를 통해 전해드린 것처럼 뭐 비서실장 인선 등 오늘 이루어질 수도 있지 않겠냐 이야기가 나왔는데 당장 대통령실 관계자 오늘은 좀 이를 수 있다라고 밝혀왔거든요. 앞으로 좀 인적 개편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보세요? 이렇게 늦어지면은 예. 신중하게 지금 사람을 찾는다라는 해석도 가능하지만은 실제로 지금 유권자들 또는 국민들의 어떤 그 요구 사항은 분명한데 나름대로 이제 향후에 같이 일하기가 편한 그런 인재를 지금 찾다 보니까 시간이 걸리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추측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총리는 아무래도 야당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지만 예.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국민의 눈으로 국민의 입장에서 어떤 사람이 대통령실에 들어갔으면 하고 희망할까를 생각한다면 상당히 그 답을 찾는데 접근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는 또 본인이 쉽게 마음을 터놓고 같이 소위 그 합의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을 찾으려 하다 보니까 시간이 걸리는 것인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은 지금 거론되는 인사가 원희룡, 정진석, 장제원 의원 등 정치인 출신 인사들이지 않습니까? 그럼 좀 누가 임명이 될 거라고 보세요? 세 사람 다 대통령과 이제 가깝다라는 인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희룡, 정진석 정치인 같은 경우에는 이번 총선에서 이제 결국 낙선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보상 내지는 그렇게 생각하는 의견도 있을 것이고요. 또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의 경우에는 굉장히 그 개항을 해서 열심히 싸웠지만 만약에 비서실장으로 임명된다면은 당장 야당에서 양평 고속도로와 관련한 공세를 퍼부을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요.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는 이번에 총선에 불출마하지 않았습니까? 자기를 희생했다라는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평가를 받아야겠으나 아직도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친윤 중에도 핵심이라는 그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누가 되든 간에 대통령이 결국은 자기 중심으로 사람을 뽑았다라는 평을 듣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고 봅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정치인 출신 인사들 거론되고 있는데 당장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측근 인사다, 보훈 인사라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보세요? 글쎄요, 지금 측근 인사, 보훈 인사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많네요. 흘러나오는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지금 현재 대통령실이 해야 될, 또 대통령이 해야 될 각오는 뭐냐 하면 깜짝 인사를 해야 돼요. 예상 외의 인사. 깜짝 인사. 예, 예를 들면 지금 주호영, 권영세 이런 분들이 얘기가 되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영남 다선 의원 아무 충격이 없는. 지금 현재 대통령이 국민한테 보여줄 게 이번 총선의 민심을 받아들이면서 전혀 자기의 기호하고 안 맞지만, 근데 과거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말하자면 그 노태우 대통령이 정무수석을 하셨던 김중건 의원을 수석을 자기의 비서실장으로 들일 정도의 전혀 다른 색깔의 그런 인사들을 받아들이면서 이제 대통령이 좀 달라지겠구나라고 국민들이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시그널을 주는 거 좋거든요. 예. 근데 사실은 능력보다는 지금 대통령이 윤 정부가 정말 이번 총선을 깊이 전환점을 삼고 있구나라는 정도 그런 의미에서 예컨대 과거 호남 중진이나 호남권에 있어서 말하자면 등망이 높은 대학 총장이나 경제학자나 그분이 어떤 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처음 만났지만 어쨌든 껄끄럽겠구나 오히려 대통령이 저분을 총리나 비서실장을 못 쓰면 그런 느낌이 들어야 자기가 정말 대통령께서도 또 이번 정부도 그냥 편안하게 정권 말까지 갈 거라고 보여주는데 지금 들어오는 얘기는
그야말로 야당이 공격하는 그대로 무난한, 그리고 심지어는 이번 총선 민의에서 승리하지도 못하고 떨어진 사람들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런 면에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물론 비서실장은 경우에 따라서는 둘 다를 그렇게 하라고는 아닙니다. 예컨대 총리를 좀 더 놀라운 분을 모시면 비서실장은 조금 본인에 가까운, 예컨대 원희룡을 하든 주호영을 하든 할 수 있지만, 그 대신에 예를 들면 총리를 무난한 분을 앉히는 경우는 비서실장은 조금 더 다른, 결이 다른 분으로 그렇게 하고, 또 비교적 가급적이면 영남권 인사를 하지 않거나, 혹은 당내에서 영남권 인사라도 최소한 유승민 의원 정도로 해야만 조금 달라지겠구나. 그런 걸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 나오는 하마평은 그 나물에 그 밥이고 뭐 일색일문이네, 뭐 그대로 가겠다는 거네, 그것밖에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뻔하지 않은 깜짝 인사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데, 대통령실의 이 인적 쇄신이 필요한 상황에서 현재 국민의힘은 당 정상화가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내일 4선 이상 중진 당선인 간담회가 열리는데, 여기에서 이제 비대위 체제로 갈 것인지 아니면 조기 전당대회를 열어서 대표를 뽑을 것인지가 논의될 걸로 보여요. 어디에 더 무게가 실릴 거라고 보세요? 4선 이상 중진 당선인 간담회에서 뭔가 이렇게 결정이 나오는 건 아닐 거예요. 간담회 아닙니까? 그러면은 내일은 아마 이제 특히 그 사지에서 살아 돌아온 나경원, 그리고 안철수 의원이 4선인가요? 3선인가요? 3선. 그리고 윤상현 의원, 예. 이런 사람들이 아마 이제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결국은 그 조기 전당대회나 관리형 비대위 중에 결정하는 것은 아마 그런 간담회에서 결정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예. 그러면 당선된 사람들의 중지를 모을 것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주목하는 사람들은 김재섭, 김용태, 나경원, 안철수, 윤상현입니다. 그러니까는 지난 국회에서는 103명의 국회의원이 있었지만은 거의 단일 대오, 원팀처럼 움직였는데, 이번 국회에서 이제 초기잖아요, 초기. 이제 중기 또 이제 후반으로 가면은 좀 달라지겠지만, 네. 지금 이제 목소리를 내는 소위 비윤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떤 그 스탠스를 취할 것인가를 봐야 되겠지만은, 조심스럽게 전망한다면 네. 아마 관리형 비대위로 우선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 비서실장을 뽑는데도 굉장히 시간이 걸리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그 당선된 사람들 중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사람들 외에는 소위 TK, PK, 그리고 친윤으로 일컬어졌던 사람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려 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전망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시간이 길어지는 거는 결국은 처음에는 관리형으로 갈 가능성을 계속 높이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럴 가능성도 있다. 왜냐하면 비서실장으로 나오는 사람들 역시도 아까 김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정말 예외적인 인사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렇게 가는 것이 과연 야당 공세를 막는 데 탄탄한 방어막이 될 수 있을지, 그건 또 변론이 되는 것이죠. 예, 네. 여각에 앞서 말씀해 주신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 지금 3선이고 이제 네. 이번에 4선에 네, 성공을 4선. 했죠. 네. 예. 네, 정전 의원께서는 조심스럽지만 이제 이 비대위를 좀 이어갈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동의하시나요, 여기에? 그것은 꼭 어떤 길로 간다는 건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마 당선자 워크숍을 통해서 중진 의원들의 흐름들을 받아 안아서 당선자 워크숍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그 새로운 22대 국회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다른 한편으로 보면 완벽한 조기 전당대회 치르지는 않더라도 관리형 중간 체제를 새로운 당선자 워크숍에서 새로 당선된 분들 중에서 가령 주호영 의원이라든지 이런 어떤 다선 의원 한 분들을 관리형 비대위라는 구성을 하지 않더라도 조기 전대 준비위원장 형태로 한두 달을 끌고 가서 6월이나 7월 달에 당대표 전당대회를 치룰 수 있는 것도 하나의, 그게 이름은 비대위는 아니더라도 예. 그런 흐름의 방향도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말씀해주신 뭐 부분들을 보면 어쨌든 주류와 좀 다른 목소리를 내었던 비윤계의 좀 활동 공간이 넓어질 수 있다. 이번 총선을 계기로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당장 뭐 거론되는 뭐 안철수 의원, 윤상현 의원, 나경원 의원도 그렇고 계속해서 지난 전당대회 같은 경우에도 이 중에 2명의 후보가 아예 나서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과연 어떤 결정을 할지도 주목이 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것은 이제 조기 전당대회로 가느냐, 아니면은 그 임시 비대위를 해서 전당대회로 가느냐, 아니면 그냥 비대위로 관리형으로 가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고요. 예. 이미 안철수 의원은 지금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김재섭 의원은 이제 초선이 되는 것이죠. 당선인이죠. 예. 근데 목소리를 낼 것 같고요. 또 김용태 의원도 아마 목소리를 낼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어떤 상황이 됐든 간에 뭐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잖아요. 108석의 의미, 그러면서 지금 그 야권이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그 야권이 변수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요번 그 21대가 국회가 103명이 지금 국민의힘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108명이 됐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뭐 탄핵이라든지 개헌이라든지 또는 대통령의 거부권 이후에 재의결에 있어서 방어막은 쳐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어막을 흔들 변수는 오히려 야권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이 사람들일 가능성이 있어요. 예를 든다면 김두에서 김용태, 나경원, 안철수, 또 윤상현, 그 외에 또 누군가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권력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 사람들을 변수예요. 오히려 야당이나 조국혁신당을 포함해서 이 사람들은 상수예요. 늘 공격하고 비판하고 특검이라든지 준비를 할 상수지만 결국 변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이 내부에 있는 8명인데 이미 제가 5명 호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관리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인지를 이 국민의힘의 소위 결정권을 가진 사람들이 고민을 하고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당장 뭐 앞서 국무총리도 그렇고 새 비서실장도 그렇고 좀 혁신적인 인물이 나와줘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뭐 혁신적인 인물보다는 그동안에 한덕수 총리나 이런 분들이 너무 지나치게 대결적 구도로 국회 안에서 답변을 하셨거든요. 대결적 예, 구도. 그래서 총리가 되든 대표가 되든 간에 이제는 뭐 그야말로 그 어쩔 수 없는 여소야대 국면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조금 더 부드럽고 친절한 총리나 비서실장이 돼야만 어려운 이 국정 운영을 그나마도 좀 부드럽게, 대통령부터가 그동안 한 번도 대통령에 대해서 야당 대표하고 단독으로 만난 적이 없잖아요. 이제 네. 또 정무수석도 마찬가지 역할이 없는, 눈에 보이지도 않아 왔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큰 틀에서의 뭐 정치인이든 아니든, 그래서 정치인이어야 된다고 하는 이유는 서로 간에 안면이 있고 야당들하고 좀 부드럽게 스킨십을 할 수 있는 강요들이나 총리를 모셨으면 좋겠다. 그래야만 그나마도 야당의 어떤 그 공격이나 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유연성을 예. 보고 가급적이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말하자면 호남에서 모셔온다든지 조금 더 민주당도 대놓고 공격하기 어려운 분을 모시는 것이 하나의 답이 될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네, 그럼 나아가서 이 당대표는 누가 될 거라고 보세요? 글쎄요. 그런데 지금이라고 해서 바로 비윤들이 득세할 수 있다. 이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자기 당대표에 나오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네. 아직도 보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디를 가겠다, 물러나 있겠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여전히 지키겠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이번 당대표 선거, 차기 당대표 선거 중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다만 뭐 총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이번 당대표 선거에 안 나올 수도 있지만 네. 누가 되든 간에 어쨌든 친윤을 극복한다는 건 쉽지 않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친윤 내부에서 뭐 권성동이 됐든 뭐 권영세가 됐든 누군가가 뭐 김태호가 됐든 간에 어떤 뭐 당권 경쟁에서 압도적으로 친윤이 지배할 것은 사실이고 오히려 나경원, 안철수 이분들이 친윤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관련된 과제다 그렇게 봅니다. 네, 바로 비윤이 주도권을 잡기 쉽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총선 이후에 당내 분위기가 좀 친윤 위주로 가긴 어렵다 이런 얘기도 많거든요. 어떻게? 저도 그 말씀에 생각이 같고요. 이제 당대표 누가 될 것 네. 같으냐고 말씀하셨잖아요. 누가 되든 간에 지금 그 당의 규정을 바꿔야 돼요. 당대표를 세상에 당원들만 뽑는 당대표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 누가 되든 간에 당대표를 뽑을 때 그 역선택을 차단한 국민 여론으로 뽑겠다라는 타격이 필요해요. 왜냐하면은 지금 중요한 거는 이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이라든지 지금 그 국민의힘이 받은 득표 그러니까 의석수죠. 의석수를 어떤 식으로든 극복할 하나의 그런 모멘텀이 필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모멘텀을 보여주는 게 누가 총리가 되느냐, 누가 비서실장이 되느냐, 누가 당대표가 되느냐인데 적어도 당대표와 관련해 가지고는 설사 그렇게 뽑으면 비윤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 하더라도 그런 파격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총리와 관련해서는 대통령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야당의 동의라는 관문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에 대해서 잘 알면서 야당이 받아들일 만한 사람을 뽑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비서실장은 상대적으로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소통이 잘 되는 사람이 네. 돼야 되는데 예.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사람 해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지난번 비대위원장을 선택할 때도 그래도 대통령과 소통이 되고 쓴소리가 가능한 사람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왔었잖아요. 네. 그랬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제가 중언부언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비서실장이 누가 됐든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될 모습은 누가 비서실장입니다 보다는 대통령 자신이 이렇게 변했습니다를 보여주는 게 훨씬 빨라요. 예. 될지 안 될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민주당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 둘째 주에 이제 차기 원내대표를 선출을 하게 되는데, 자 그렇다면 누가 될지에 대해서 뭐 친명계 인사들이 상당히 다수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22대 국회에서 과연 민주당이 어떤 식으로 대여투쟁 방향을 잡을 것인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어떤 인물이 좀 될 거라고 보세요? 글쎄요, 뭐 제일 눈에 들어오는 원래 뭐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원내대표 선거를 예측하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개파가 없는 민주당의 경우에는 다 모두가 친명이라고 생각해야 될 정도의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네. 예. 친명 간의 경쟁이기 때문에 이 원내대표 선거는 개인 의원들 간의 친분 관계로 결정될 가능성이 많다. 또 한편으로는 지금 현재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큰 대승을 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하고 누가 더 가까운가로 결정될 가능성도 많다. 그런 식으로 보면 김영진 의원이 가장 가깝고 또 유연하고 뭐 그런 부분으로 보여지고, 이건 뭐 제 주관적이고 예. 실제와 거리가 멀 수가 있습니다. 실제 의원들이 당선돼 오신 분들이 어떻게 느끼느냐의 문제입니다. 이제 그래서 말하자면 김병기 의원, 김영진 의원, 그리고 이제 박찬대 최고도 어쨌든 친명계 얼굴 마담이 되었고요. 지난번에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까지 됐기 때문에 지명도가 높다고 봤을 때 이제 그런 상태인데, 조금 뭐 겉으로 이렇게 보이기에는 뭐 밑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김영진 의원이 좀 앞서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느낌이 옵니다. 예, 여러 이유들을 들어주셨는데, 뭐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총선과 관련해서 과연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에 대해서도 또 인물이 바뀔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과연 뭐 대화를 시도하는 제스처를 취한다면 또 좀 유화적인 인물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면 강경하게 좀 이재명 대표와 빠르게 정치적으로 대화가 되는 분들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민주당에 대해서 조금 뭐랄까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유연한 정당이라고 과대평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초기에 아닙니까? 국회의원 선거 끝나자마자. 그래도 이게 이제 그 지난번에는 박강원 원내대표를 뽑을 정도로 민주당 내에서 겉으로 말은 못하지만은 당이 이렇게 독선적으로 1인 독주로 움직이면 안 되겠다라는 문제의식이 있었는데 예. 지금은 전부 친명의 기치를 내걸고 또 공천의 과정에서도 우리가 수많은 상황을 목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의 친명 뿜뿜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뭐 대통령과의 관계 이런 거를 고려하면서 원내대표를 뽑고 당대표를 뽑을 민주당이 아니라는 게 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이라든지 반대는커녕 다양한 의견도 표출되기 어려운 정당이 됐습니다. 물론 유권자들은 뭐 정권 심판 해가지고선 사실 요번에 그 여당에 강력한 경고를 내리셨지만 실제로 민주당의 원내대표는 제가 볼 때 당의 주권을 가진 사람하고 가장 손발이 잘 맞을 사람이 원내대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럼 결국 이재명 대표와 가장 잘 맞는 사람이 원내대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고 이번에는 돌풍을 일으킨 조국혁신당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22대 국회에서 조국혁신당이 더불어민주당과 어떤 관계로 나아가게 될지 전망을 좀 해보자면 어떨까요? 뭐 지금은 뭐 아주 뭐 흥분된 상태였기 때문에 조국혁신당이 매우 큰 역할을 할 것처럼 보이지만 네. 실제로 국회가 열리면요 아주 뭐 현재의 기준으로 보면 교섭 단체도 안 되는 미미한 존재들입니다. 상임위별로 한 명씩 정도밖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큰 힘이 될 수 없고 민주당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고요. 아마 조만간 그런 걸 겪게 될 것이고요. 또 실제로 조국 당대표조차도 5월 말 6월 초에 대법원 관련된 판결이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 실형이 뭐 그대로 유지됐을 경우에 바로 국회에 등원하기도 전에 혹은 등원하자마자 새로운 얼굴 마담을 찾아야 되는 그런 위기에 자초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다만 변수는 민주당이 조국혁신당과의 관계가 달갑지는 않으나 필요한 관계이기 때문에 네. 실제로 말하면 교섭단체의 문턱을 조금 다소 낮춰줄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이제 20석인데 20명이 있어야 되는데 가령 뭐 15명이나 10명 정도 조금 더 노력을 하면 10명 정도면 상당히 이제 가볍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고요. 뭐 15명으로 기준으로 낮춘다면 한 3명 정도는 더 어디서 모셔와야 된다. 근데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 비명이라 할지라도 민주당을 떠나서 조국혁신당으로 갈 사람은 없어 보입니다. 이 국면에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아무리 친문이라 하더라도 네. 뭐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생각보다 의석을 많이 차지한 것까지는 활동이 좋았습니다만은 본인들이 내세우는 한동훈 특검법이라든지 다양한 어떤 결기에 찬 주장들이 민주당의 도움 없이는 하나도 이루어질 수 없는 현실을 아마 맞부딪히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조국 대표가 뭐 총선 전부터 우리는 민주당과 경쟁 관계가 아니다 이렇게 못 박아두긴 했는데 결국에 시간이 지나서 종국에는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의 경쟁 관계가 만들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본인이 경쟁 관계가 아니라 그러면 아닌 게 되고 그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미 요번에 그 득표수를 보면은 호남에서 네. 비례대표의 경우에 조국 혁신당이 훨씬 더 많은 득표를 했다라는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네. 그런 거 봐서는 민주당은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호남에서 지금 호남이 민주당의 지지의 기반인데 지금 조국 혁신당이 쓱 들이밀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다가 이런 조국 혁신당을 민주당이 협조해가지고 교섭단체를 만들어준다라는 거는 꿈도 꾸지 말아야 될 일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대로 있어야 오히려 조국 혁신당이 민주당으로부터 협조를 받을 수 있는 구도가 되는데 만약에 조국 혁신당을 원내 교섭단체를 만들어주면 오히려 민주당이 조국 혁신당이 협조를 받아야 되는 국면이 되는데 이재명 대표를 볼 때 그런 구도를 만들겠습니까? 그런데다가 차기의 대선 구도에 있어서 야권의 주자가 누가 될 것인가 할 때 뭐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이제 곧 대법원
선거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러는데 선거를 받아서 우리가 예상하는 그 형을 받더라도 조국은 오히려 몇 년 하다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재명 대표의 경우는 지금 1심도 안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앞으로가 더 지난한 과정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볼 때 원내 교섭단체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민주당이 협조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이재명과 조국의 그 긴장관계는 갈등 관계로까지 비등할 수밖에 없는 권력의 구도로 볼 때 두 사람의 무슨 성격이나 정치적 가치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이라는 속성으로 볼 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8석만 모으면 원내 교섭단체가 된다 그러는데 8석 모으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관련해서 이 내용 좀 짧게 여쭤볼게요. 이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가 오늘 SNS에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길 희망한다고 글을 올렸어요. 관련해서 대통령실에 답을 원한다 했는데 이재명 대표도 앞서서 윤 대통령과의 만남을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들 목소리 내는 것도 둘의 좀 구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요. 아니 그 얘기를 들으니까 오히려 그러면은 저기 요번에 이제 국회를 구성하는 당의 대표들 다 같이 모이자 만나자 해갖고 한번 만나주는 것도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조국 대표로서는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어떤 그 몸값을 더 이제 업그레이드 시킬 수도 있고 또 이제는 내가 그 대통령을 향해서 뭐 이런 레버리지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측면이 있고 대통령은 지금 총선이 끝난 다음에 야당 대표를 만나라는 압박을 받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두 사람 다 뭐 피의자 내지는 피고 아닙니까? 그런데 아예 그냥 그러면 다 합해가지고 내가 피의자 아니라 피고라도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한번 만날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그런데 지금 그건 아시지 않습니까? 대통령실에서는 아직까지 거기 만날 생각은 그 단계까지 가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시니까는요. 지금 그런 상황이죠. 짧게 의견 네. 듣고. 뭐 대통령이 지금 우선순위가 이재명 대표하고의 단독 면담 자체가 정리 안 된 상태에서 조국 장관이 면담 요청을 하는 것에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큰 틀에서 이재명 대표하고 관계가 1차적으로 되고 난 다음에 아무리 제3당이지만 그런 부분을 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고 아마 대통령실의 답변은 어쨌든 새로 구성된 뭐 1, 2, 3당 정도의 말하자면 당 대표들과의 회담은 환영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조국 장관은 아직까지 안 됩니다. 당대표. 원내 교섭단체의 대표를 만날 수는 있다 정도 하면서 거절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총선 직후 정치권 소식에 대해서 정호김, 김영주 전 의원 두 분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